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공무원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요. 2021년도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까다로웠던 문제가 한두 문제 줄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문제풀이에 앞서서 어떤 세목에 몇 문제씩 나왔는지 출제 경향 먼저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면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세목은 총 5가지 세목이죠. 국세기본법, 법소부,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상증세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기법하고 법인세는 5문제, 부가세도 5문제인데 소득세에서 이제 3문제 나왔고요. 국세징수법은 항상 2문제, 상증세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기본적인 문제 구성으로 냈어요. 국세기본법 5문제 내고 법소부 4문제씩 내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2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상증세 이제 문제 1문제가 나왔죠. 보통은 작년도보다는 올해 이 출제 경향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요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되게 조금 문제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출제 경향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좀 착한 교수님이 된 것 같아. 완전히 뭐 모범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진 규칙대로 해가지고서 됐고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도 보면 있는 조문 그대로 가져다가 말이나 토시만 조금 바꿔가지고서 이제 조문 그대로를 옮겨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완전히 21년도는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총 20문제 중에서 난이도별로 보시면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조금 힘들게 느꼈을까를 구분 한번 해보면 상중하도 보면요. 완전 쉬운 문제. 그러니까 매년마다 출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사항으로 해가지고서 냈었던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상으로 분류할 만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문제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나머지 한 9문제 정도가 중 아니었을까. 하나에서 2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된 것만 풀으셔도 50점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공부량을 받쳐준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 한두 문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본다면 90점 정도 맞았으면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수로 한두 문제 이렇게 틀렸으면 80이나 85점까지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두 문제만 빼고 그 다음에 10문제 빼고 나머지는 9에서 8문제 정도는 조금 중간 난이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채점 해봤을 텐데 채점 해가지고 90점 나왔다 그럼 거의 10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80이나 85점을 맞았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90점 100점은 아니어도 굉장히 좀 잘한 거고 내가 50이나 60 맞았다 50이나 55를 맞았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득점 맞기 위해서는 기출이나 아니면은 단순 암기사항으로 5, 60점 50에서 55점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까지 한 35점에서 40점의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누가 많이 회독을 눌림으로써 그 점수를 메꿔가느냐 그 싸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들도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완전히 어려운 주제나 뭐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1번부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요. 저는 지금 세법개론 나책형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달아가지고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출력해가지고서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나책형으로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소득세법 문제고요.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가 아니고요.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겁니다. 반반이면 그 반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아닌 다음에는 연대 납세의무는 없는 거예요. 각자 납부다. 문제 2번 보시면요. 국세기본법 영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단순 암기 사유 이 문제인데요. 답은 4번이에요. 국외자료의 수집, 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면 기간 연장이 아니고 세무조사 중지가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하다가 상호합의 등의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지가 되는 것이고 종료가 되면 다시 이제 개시한다. 그래서 연장이 아니고 중지 사유다. 그래서 4번이고요. 단순 암기 사항이었고 문제 3번이요.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인세 문제에 입금하고 입금불산입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답은 3번인데 이해하면 쉬운데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채무의 출자 전환이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출자 전환으로 해가지고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예를 들면은 갚아야 될 돈이 100원인데 주식의 시가 70원짜리를 발행하면서 그 갚아야 될 돈이랑 퉁친대요. 그러면 원래 돈으로 갚으면 100원을 갚아야 되는데 70원짜리 주식 시가 70원짜리를 발행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30원만큼 이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무 면제 이익으로서 그거는 입금입니다. 그런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든지 내지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을 받은 법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입금불산입이고 기본적으로 채무 면제 이익이면 입금, 그 다음에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의 시가 70원짜리를 받아서 30원만큼 손해난 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송금. 그래서 원칙은 양쪽 다 입금이고 송금이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입금불산입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흐름이나 구조를 알고 있어야만 좀 답을 좀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문제 4번. 국세기본법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 청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쉬운 거죠. 후발적 사유 중에 1번인데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영정, 후발적 사유이고요. 경정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너무 쉬운 문제다. 5번도요. 국기법상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출제된 부분이죠.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국세. 여기 이제 답은 2번이고요. 해설에다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동시에 확정이 되는 국세다라고 그 해설을 해놨고 그거를 고르는 뭐 단순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6번입니다. 소득세법 영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는 거네요. 1번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는 기본세율이 아니고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2번 매월분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는 3%를 적용한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도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가 있어요. 근로소득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했다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죠. 예, 틀렸고 3%는요.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이에요. 3번에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국내 사업장과 관계없이 거류지, 체류지를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요. 내가 비거주자한테 뭔가를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해서 낼 때는 내가 사업자란 얘기예요. 내가 사업자란 얘기여서 그러니까 다시
비거주자가 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그 비거주자가 사업자란 얘기예요. 따라서 원칙은 사업장 소재지에다가 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거류지, 체류지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맞는 말이다. 7번 보시죠. 소득세법 영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매번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단수 남기 사항이긴 한데 1번부터 4번 중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 재산이 상속이 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모든 상속의 그 귀속 시기는요.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되겠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다. 증여는 증여일이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8번.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소득 그다음에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이거는 구분해 가지고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부당행위가 나온 건데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은 거죠.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소득이 해당되는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문제 9번이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을 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받는다. 이거 교환이죠. 교환의 경우에는 내가 공급한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가가세는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500원이 과표가 되어야 되겠고요. 틀렸고 2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시가만큼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1,000원이 되겠죠. 3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한 견본품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시가 1,000원, 원가 800원이면 시가가 감가상각자산이면 간주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데 가로 안에 감가상각자산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시가가 과세표준 1,000원이 되는 것이다. 4번이 맞는 말이네요.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영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특수관계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기억은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얘를 맨 끝에 보니까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얘를 가산한 금액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더 비싸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틀렸고요. 니은 기부채납의 경우에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금액으로 하는데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지금 공급가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가세 제외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맞는 거죠. 그거는. 디귿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할 때 그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공급 대가 결제 방법, 그 밖에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 이게 이제 매출 할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것에 들어간다. 맞는 말이고요. 리을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포함되어 있는지가 좀 애매하면 110분 중에 100이 공급가액,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니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11번 보시죠.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답은 관할세무서장이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이면 강제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 12번이요. 국세징수법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뭐 매번 나왔던 그런 지문 중에 하나죠. 2번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 등에 폐쇄된 문, 금고,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열 수는 없다. 직접 열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번 나왔던 지문이 11번하고 12번. 국세징수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공매 쪽에서 나오면 조금 힘든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지 않았나 싶어요. 13번이요.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기본적인 거죠. 3번을 보시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거 무신고죠. 5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아니고 7년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고. 14번이요. 부가가치세법 영상 환급 및 조교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2번이 답인데요. 보시면 2번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기까지는 맞죠. 환급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는 이미 신고한 과표세액의 환급세액은 빼고 신고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빼고가 틀렸네요. 그래서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규 신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세기간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할 때는 그 정규 신고처럼 효력을 가지는 조기환급 빼고 나머지 부분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어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5번으로 넘어가시죠. 부가가치세법 영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인데요. 3번에 지금 용역의 공급 시기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원래 이제 용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영무 제공 완료일이거든요. 영무 제공 완료일인데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약정일, 약정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정일이 공급 시기이기는 한데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날 이후에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그 원칙대로 갑니다.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받으면 그냥 원칙대로 영무 제공 완료일이다.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았나 싶어요. 이 15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이게 동그라미 3번이 약간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1번, 2번, 4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를 가지고서 3번을 골라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소거법, 제거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푸실 때 이 20문제 중에 몇 문제들은 완벽하게 다른 것들 4개의 지문은 잘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의 지문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지문이 완벽하게 틀렸어. 그러면 그 틀린 지문이 답이 되고요. 반대로 3개는 확실히 아닌 거는 알겠는데 하나는 애매해. 그럼 그 하나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푸는 방법을 가지고서 푸시게 됐을 때 15번도 답 고르는 데는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맞으셨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6번 보시죠.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요거는 조금 틀릴 수도 있었던 이제 왜냐하면 상증세의 경우에는 보통 공부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으로 좀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답은 1번이고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답 자체는. 이게 지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유족연금 이거 상속재산으로 볼 거냐. 딱 봐도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얘네들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다. 17번이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비영리법인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표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영리내국법인의 신고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신고 절차나 신고 서류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것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 문제하고 우리 그 법인세법 입금불산입 문제하고는 조금 힘들었었던 문제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는 쉬웠지만 조금 그렇던 것이 16번 상증세 문제라든지 15번 공급 시기가 살짝 헷갈리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주식회사 외관법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서는 안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뭐하러 또 내요? 그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겠다. 틀린 보기는 4번이 되는 거예요. 18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 내지는 잘 나오지 않았었던 환급금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답을 고르는 거는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인데요. 적법하게 납부된 후 먼저 납부될 때는 적법했어요. 그 다음에 법률이 개정돼서 환급이 이루어지면 당초 신고일이 발생일이 되면 너무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일을 신고일을 발생일로 보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법률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어서 뭐 논리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1번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에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은 1번이 돼요. 그 다음에 19번이요.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 우선은 소득처분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인데, 입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입금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처분 해야 되고, 그 소득처분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거는 송금불산입이라는 얘기고, 지출된 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가산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 외국법인 누구한테 갔는지 그 송금 불산입 내지는 입금 산입된 금액의 귀속을 가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처분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말이네요. 20번 법인세법 명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매번 나왔던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법인세 문제 중에 2번이죠.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발생주의에 따르죠. 그래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송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기간 경과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을 내지는 임차료 상당액을 월할 계산해서 입금과 송금으로 보는 것이지, 그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입금 송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기간 경과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을 입금과 송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본 거를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봤고요. 뭐 점수에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조정 점수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가 어려워야 조정 점수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쉽지도 않고 완전히 어렵지도 않은 난이도 조절은 완전히 성공한 시험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80점 이상, 90점 가까이 맞았을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기출문제 내지는 기출 난이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고, 결과에 어차피 조금 이따 나오는 거니까 그동안 어쨌든 시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수강하셨던 모든 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셔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세법개론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